모아타운이다, 신속통합기획이다,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무엇이 가장 좋은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삼한 부동산의 양재용 소장입니다. 그렇죠. 모아타운이 무엇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무엇이고,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그 중에 또 역세권 시프트는 무엇인가? 도대체 어디에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가? 좀 혼돈하신 분들 위해서 오늘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모아타운은 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개발사업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0,0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거죠. 3,000평 이하에 몇 개 동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층수도 모두 다 7층에서 한 14층 정도밖에 안 되는, 지하 주차장을 안 팠어요. 사업성도 없고요. 그러니까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 때 대단히 사업성이 안 좋아서 주민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꺼려하는 그런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단점들을 모두 보완한 게 바로 모아타운인데, 예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용어를 바꾼 거예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모아주택으로, 그리고 모아주택을 모아서 커다랗게 대형 타운으로 만든 게 바로 모아타운이다. 따라서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개, 2개, 3동도 안 짓는 아주 나홀로 아파트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은 바로 대규모 단지가 된다. 따라서 2개, 3동짜리가 아니라 1,000세대 이상의 커다란 모아타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 또 1개, 2개 동 짓다 보니까 유명 브랜드들이 안 들어오죠. 대기업들이 안 들어옵니다. 시공사로. 결국 유명 브랜드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모아타운이다. 그리고 사업성이 아까는 워낙 적었잖아요. 지하 주차장도 압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안 만들고, 어린이집이나 노인정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그다음 공원도 제대로 안 갖춰졌고, 1개, 2개 동 짓는데 무슨 공원이 필요합니까? 그 공원을 위해서는 또 조합원들이 또 일정량 서울시에 기부를 해야 되거든요. 기부 체납할 게 뭐가 있어요? 사업성이 안 좋은데. 그 도로 기반 시설도 6m로 다 둘러싸여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단지 내에 도로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통합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모로 그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인프라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규모와 지원과 이런 개발 요건들이 확장판이 아니라 디벨로핑된 훨씬 더 좋아지는 대형 아파트 타운 단지가 생긴다는 게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모아타운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은 또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얘기들을 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을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은 기간이 제일 큰 건데요. 모아타운도 중대형 단지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모아타운은 어떻게 보면 중형급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면, 신속통합은 대규모 단지, 대형만 많이 합니다. 왜 그렇죠?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모아타운인 거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3만 평 이상 되는 대형 그 규모는 신속통합 가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시간의 차이가 나죠. 4년에서 5년이면 모아타운이 올라오는데, 아파트가 3, 4년이면 지어지는데 여기는 적어도 한 8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간이 사실은 더블이 되는 거죠. 사업성에서 기회비용, 시간 비용을 좀 앞당겨서 빠른 시간 내에 수익화시키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게 모아타운이라는 겁니다. 브랜드 아파트는 확실히 신속통합기획이 좀 더 대형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나 모아타운도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 현재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모아타운처럼, 이 모아타운은 아무래도 소규모도 좀 껴있잖아요. 아무리 모아타운이지만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것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좋은 모아타운 중에서도 대규모 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너무 사업성을 꼭 따져보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 중요합니다. 그 다음, 최근에 또 역세권 시프트 개발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이 바로 여기서 지금 신속통합기획을 지금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고 재개발 준비하는 곳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현금 청산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에 뭔가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어디 합니까? 모아타운이나 아니면 이 역세권 시프트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왜요? 역세권 시프트는 현금 청산 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모아타운이나 이쪽 둘 다 투자를 요새 많이들 이쪽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또 둘의 차이점은 뭐다? 바로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역시나
단기간 내 3, 4년 내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모아타운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역세권 시프트는 뭐 한 8년 정도 걸린다고 치더라도 규모와 단지가 뭐 입지가 사실 입지는 훨씬 역세권 시프트들이 역에서 가까운 250m, 500m 이내니까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입지는 최고예요. 모아타운도 그런 여기서 가깝고 역세권에 있고 입지가 좋은 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아타운에서 다 여기서 멀고 뭐 산 밑에 있고 뭐 그런 곳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찾으시면 되는데 역세권 시프트는 사실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죠. 왜? 굉장히 좀 크게 많이들 하고 있고 또 층수가 몇 층이다? 이 층수가 사업성인데 자 역세권 시프트는 대부분 45층에서 50층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50층 짓는데 250%는 임대 아파트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모아타운은 어떻다? 50%안 줘도 됩니다. 15%, 20% 짓는데 20%할 거냐, 30%할 거냐, 40% 이상 할 거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혜택을 더 주는 거죠. 임대 아파트를 많이 넣을수록 뭐 층수 완화라든가 용적률을 더 많이 준다든가 뭔가 이렇게 서울시가 혜택과 메리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서울시와 딜을 할 때, 협상을 할 때 모아타운이 훨씬 더 유리하다. 역세권 시프트는 무조건이에요. 250%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는 거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나머지 250%는 무조건 임대 아파트인 겁니다. 입지가 좋다는 거 이게 하나 가장 큰 장점이자 최대 장점이죠. 왜? 여기서 뭐 5분 이내의 거리, 3분 이내의 거리니까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질 일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워낙 여기서 가까우니까. 그러나 모아타운 중에도 이런 역세권, 입지가 가까운 곳 이런 데가 있다. 이런 데를 찾으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샘플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번동이거든요. 예, 어떤 분들이 모아타운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을 얘기하는 게 이렇게 1구역, 2구역, 3구역, 뭐 4, 5구역씩 나눠져 있고 뭐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는 상단의 자양사동은 1-7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려면 서로가 자기네 뭐 구역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점을 뭐 요구하고 자기네 구역만의 어떤 특별한 걸 요구하다 보면 이게 못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주도권은 과거처럼 민간 재개발이나 이런 데처럼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80% 동의만 갖고 오면 그냥 3년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이내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거죠. 틀린 점은 그건 거죠. 그래서 따라서 뭐 지하 주차장 만드는데도 서로 뭐 합의가 돼야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협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멋진 단지로 정말 과거의 이런 비포 모습이 이런 빌라 중심의 신축과 구축과 상업시설들 그러니까 일종 근린생활시설들이 다 이렇게 다 함께 혼재되어 있던 어떻게 보면 이런 노후된 곳이 이렇게 멋진 35층짜리 1240가구로 조합원 수는 790세대 정도 되네요.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보기 좋은 아파트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역들이 나눠가지고 여기 사진도 보시잖아요. 이런 상가들 1층에 상가들이 있고 뭐 이런 뭐 상가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가들도 서로가 다 메리트를 갖고 혜택을 부여받으면서 새롭게 탈바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신속 통합 기획이라든가 아니면은 모아타운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는 뭐 대부분 큰 탈은 없는데 이런 모아타운을 혹은 뭐 재개발지를 선정하실 때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이 땅의 용도가 뭐냐? 여기가 1종 일반이냐, 2종 일반이냐, 전용이냐 이걸 따지셔야 돼요. 왜? 현재 지금 번동 같은 경우는 2종 일반이기 때문에 35층에 124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뭐 예를 들자면 해방촌처럼 1종 전용이다. 해방촌 대부분 1종 전용이에요. 1종 전용이면 국토계획법이나 서울시 조례 때문에 보시면 그 조례 보면 모두 용도 지역별 용적률이 100% 이하다. 뭡니까? 어떤 전문가 말대로 이게 뭐 20층, 30층이 지어질 수 있다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의 얘기인 거예요. 그런 말에 여러분 현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1종 전용이 종 상향돼도 2종 전용인 거예요. 2종 전용이면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얼마? 150%. 서울시 조례 120%. 이래가지고 무슨 아파트가 지어집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타운하우스라도 지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투자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물론 용산이라는 어떤 특정 지역의 입지와 땅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나 빌라 투자할 때는 그게 9억이든 신축이든 아파트 새로 분양받으려고 입주권 받으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비용, 기회 비용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 분별력 있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2종 일반, 3종 일반, 주거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0%, 500% 받을 수 있게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35층 이상, 50층까지도 받을 수 있게 이런 사업성이 좋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땅의 용도가 그 땅이 일종 전용이냐 이런데 일종 일반도 아니고 일반은 그나마 200%, 150%라도 받지 일종 전용은요. 이 전용자 붙으면 이건 그냥 조용히 집에서 그냥 주택단지에서 살란 얘기예요. 예, 정말 투자는 신중하게 분별력 있게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서울시에 투자할 때 꽤 많습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빌라 분포들을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곳곳에 다 많아요. 투자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해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도 이번 달 혹은 조만간 수개월 내에 이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뭐다? 소형주택.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84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단 임대사업자 등록자에 한해서 임대사업자 혜택들을 부활시키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지금 TF팀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국토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요? 소형주택, 다세대주택, 그 중에서도 어디? 재개발이 가능한 곳. 이곳에 따라서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이 종부세 이런 재산세까지 어떻게 보면 숨통을 틔워준다면 희소성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지금 비록 시기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고 뭐 국제 정세가 안 좋고 금리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하지만 끝도 없이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 계속 요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우리의 정점은 3.5, 3.75 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3.5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총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베이비 스텝 한 번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한 번만 내년 상반기에 되면 그다음부터는 유지하면서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고 또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들이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시장이 풀어지고 이러다 보면 시장 분위기 좀 달라질 수 있다. 그 중에서 이런 소규모 주택들, 특히나 빌라 59제곱미터 이하 이런 것들을 가구세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이렇다면 대단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다. 그렇다면 어디? 바로 재개발지 이런 곳에 있는 재개발이 가능한 곳, 가능성이 높은 곳은 바로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 노후도 여건이죠. 신축들이 우후죽순 계속 생기는 곳들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한강변 뭐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어느 동네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강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신축들이 우후죽순 들어가 있고 노후도 요새는 다 나와요. 눈을 크게 뜨고 다니십시오.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임장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거기 가는데 계속 신축들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노후도를 까먹는데 거기다 투자하시면 안 되죠. 한강변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 마포 위쪽, 뭐 저쪽에 뭐 자양동 쪽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지어지는 곳은 안 돼요. 특히나 또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 이미 모아타운 지정됐거나 아니면 모아타운 정말 될 확률이 높은 곳, 노후도 요건 따지시고 재개발 요건들 다 따지신 다음에 그 동네 분위기, 주민의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이번처럼 탑다운으로 찍어줬잖아요. 10월 21일 날 발표했지 않습니까? 주민의 의지도 중요하고 구청과 서울시 그 헬프 도움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 다 따져서 추진력이 있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걸 파악하고 투자를 한다. 더욱더 중요한 것 주변 아파트 시세가 비싼 곳으로 가시겠죠. 아니 가성비 비슷한 곳에서 가성비란 게 뭡니까? 내가 투자 금액 대비 나중에 주변 아파트 값이 비싼 곳에 가셔야지. 주변 아파트 값이 별로 안 비싸고 지금 떨어지는 속도도 다른 데 비해서 뭐 강남이나 서초나 마용수에 비해서 뚝뚝뚝 떨어진다. 이런 데 투자하시면 위험한 거잖아요. 주변 아파트 시세가 비싼 곳일수록 투자 가치가 높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형 개발 호재, 뭐 GTX는 당연한 거고요.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냐. 특히나 도심 핵심 인기적이냐. 도심 안에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제가 뭐라 합니까? 이놈의 비인기 지역에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가성비도 별 차이 안 나. 몇 천만 원 차이도 안 나.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 곳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그 투자했던 지역들이 1억 올라갈 때 다른 데는 3억, 5억씩 올라가는 거죠. 더블 이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도심 내에 정말 인기 지역에 가라는 얘기예요. 네, 투자비가 좀 적어가지고 저쪽 남구로 밑에 쪽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뭐 강북에서도 아시죠? 제가 어디라고 안 한 거, 그 위쪽으로 올라간다던가
뭐 지금 가니까 모아탄이 온 동네가 다 됐대. 아니 그 동네가 다 모아탄이 되면 좋기는 하지만 그 동네 아파트 값을 보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30평 아파트가 지금 얼마인지, 그럼 나머지 이쪽의 아파트는 얼마인지 가성비를 따져보실 때 내 투자금 3천만 원, 5천만 원 때문에 향후에 이 벌어지는 그 폭,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값을 한번 예측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 데나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 비인기 지역 가시지 마라.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적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으로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곳 중에서도 지금 서울시가 가장 2040년까지 서울 비전 2040 서울 비전을 이번에 계속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 중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4대 혁신 축이 있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그림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앞으로 서울에 투자할 거면 아파트든 빌라든 상가든 무엇이든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거기에 땅 한 평을 사도 이런 곳에 땅을 사야 되고 이런 곳에 아파트를 사야 되고 이런 곳에 빌라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재개발이 가능하다. 얼른 투자하셔야 되는 거죠. 왜? 앞으로 2040년까지 서울의 미래의 비전을 담아서 확실하게 가겠다고. 과거에 2030 때 여러분 저 상암동 그 옛날에 난지도였어요. 뭐 영등포라든가 거기 다 막 상가들이었고요. 예, 저 창동 그 일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청량리 일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 국토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서울 비전에 의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맞는 거에 합일점, 교집합 여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청년 첨단 혁신축 이게 창동에 무슨 뭐 재개발지 없어요. 광운대 쪽 있습니까? 그 장인 뉴타운 빼고는 없어요. 홍릉 이미 재개발 구역 다 지정됐어요. 프리미엄 피가 다 웃돈이 다 붙어 있어요. 청량리 쪽 좀 남아 있죠. 뭐 청량리 답신 이쪽 남아 있잖아요. 예, 성수 쪽 끝났죠. 바로 옆에 자양사동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쪽으로 연결되면 강남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제경쟁 혁신축 여기는 용산, 서울역, 한양도성 없어요. 이제 종로 세운상가 이미 다 개발됐고요. 투자할 때 별로 없어요. 그럼 용산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여의도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용산 그나마 남아 있는 거고 여 옆에 노량진 있고요. 제가 이런 서울시에 있는 전체적인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일부 영상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그래도 몇 군데를 해놨고 또 이 영상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어딘가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오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씩 비교하고 짚어드리면서 여러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가 설정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빙하기고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아파트보다 빌라를 계속 매수하는 지금 이 빙하게도 빌라들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빌라들 가격 뭐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아파트만큼 무슨 뭐 1억, 2억 뭐 30% 40% 떨어진 것도 없습니다. 인기적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핵심 지역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한 소액으로 한 1억, 2억, 3억 이내로 투자하시는 핵심 지역을 찾아라. 빨리 될 수 있는 곳을 찾아라. 그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2, 3년 내에 아파트가 4년이면 지어지니 그 전에 고수익을 실행할 수 있는 곳, 뭐 10년, 언제 10년을 기다립니까? 뭐 정말 장기 투자를 원하신다면 그런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곧 돈이고 시간이 곧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곳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성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개발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거, 이 기회비용을 여러분이 세이브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인플레이션 때 실물 자산이 대단히 중요한 답이라는 거.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실물 자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향후 미래 가치가 높은 곳, 변화가 많은 곳 어디인지 꼭 살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안 좋다고 하고 뭐 내년도 경기 침체 얘기 많이 하고 금리 막 인상에 대해서 막 두려워들 하고 뭐 이자에 대해서 두려워들 하는데 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새벽이 다가올수록 밤이 더 깊고 추위가 더 강한 겁니다. 자, 지금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할 일이 없다는 말이 있죠.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이 추운 빙하기 시절에 부동산 거래도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제 영상 자주 보시고 우리 채널에 많이 오셔서 항상 같이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고요. 임장 더 많이 다녀보시고요. 현장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기회를 포착해내셔야 됩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위기로 생각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기회를 찾아보는 거죠. 기회의 눈으로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성취 항상 원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